저자는 그 긴 시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센병 환자 할머니, 시골 시장 뒷골목의 아주머니, 작은 섬의 슈퍼 할아버지, 일본의 영화 감독, 뉴욕 이슬람 사원의 승려, 남프랑스의 와인 소믈리에까지. 서로 태어난 곳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천차만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비관적인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았대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타인에 대한 따뜻한 태도를 잃지 않았고 세상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기에 깊은 성찰 없이 비관을 입에 올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 책에는 그렇게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낸 이들의 담백하고 진솔한 말들, 그 중에서도 저자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쉬운 7개의 말들이 담겨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다 지쳤을 때 다독여주던 말, 길을 잃고 헤맬 때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고 말해주던 말,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세상에서 자신만의 방식대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준 말들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한마디라도 진심이 담긴 예쁜 말을 건네보면 어떨까? 비난하는 것 대신 이해의 말을, 무심한 침묵 대신 따뜻한 격려의 말을, 조급한 말 대신 여유 있는 말을. 그러면 적어도 오늘은 꽤 괜찮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하고요.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법, 그 어떤 순간에도 타인에게 따뜻하고 다정할 수 있는 힘. 이 책이 마음 둘 곳 없을 때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본문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낸 인생의 말들. 프롤로그. 그때 나는 어떻게 말해야 했을까? 멀어진 관계 앞에서, 깨져버린 사랑 앞에서, 놓쳐버린 기회 앞에서. 제가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후회한 적이 많았습니다. 제 감정만 앞세운 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순간들. 꼭 전해야 할 말을 망설이다가 끝내 기회를 놓쳤던 순간들. 때로는 뜻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최선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그렇다고 지나간 과거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같은 실수로 사람을 잃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말을 건네는 사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신중하게 말을 고르는 사람들을 보면 눈길이 같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마음과는 다른 말을 내뱉는 사람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곰곰이 곱씹어 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뜻하지 않게 KBS 다큐멘터리 3일과 TVN 유퀴즈 언더블럭에서 20년 가까이 일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정리하며 제가 했던 실수들을 돌아볼 수 있었고, 그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불행이 닥쳐오면 타인과 세상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타인에 대한 따뜻한 태도를 잃지 않았으며
함부로 세상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관적인 말을 내뱉는 것은 쉽지만 그 말 뒤에 숨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어른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그들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얼마나 큰 절망을 안겨줄 수 있는지를 알고 있기에 비관을 쉽게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깊은 성찰 없이 비관을 내뱉는 것은 말의 책임을 져버리는 일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세상을 낭만적으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고통과 부조리로 가득 찬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삶의 의미를 찾아내려 애썼고 그의 가장 적합한 언어를 찾을 때까지 그들은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또 그들은 살다 보면 감당하지 못할 고통과 시련이 아무 때고 찾아올 수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남들의 시선에 쉽게 휘둘리지 않았고 남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그들이 자신에게도 함부로 비관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책하며 자기 비난의 늪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무엇이든 해보려고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더 자신의 인생을 망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자기 비난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스스로에게 하는 부정적인 말부터 멈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는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니? 전부 네 탓이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라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자신에게는 그러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일까요? 한 번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쏟아져 나오는 감정을 어쩌지 못해 혹은 비판을 견디지 못해 기어이 후회할 말을 내뱉곤 합니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그동안 만나온 현명한 어른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이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비관적인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는 이유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각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을 우리가 모두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아닙니다. 거창하고 그럴듯한 말이지만 그냥 빈 껍데기처럼 스쳐가는 말도 있고 좋은 말이지만 동의할 수 없는 말도 있고 처한 상황과 처지가 달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그냥 흘려버릴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그 어떤 인생의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결국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낸 증명의 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예전에 70이 넘어 한글 학교에 다니는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채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게 한이었던 할머니는 그저 배우는 게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저에게 꿈을 꾸고 부지런히 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솔직히 다른 사람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네, 좋은 말이네요 라고 그냥 흘려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하루를 따라가 보고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 반이면 집을 나서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지하철에서 내린 후에도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등굣길. 주위 사람들은 언제든 힘들면 그만둬도 된다고 했지만 정작 할머니는 새로운 걸 배우고 익히는 게 너무 좋아서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양원 주부학교에서 4년, 일성 여자중고등학교에서 2년, 총 6년의 학창시절 동안 할머니는 결석은 물론이고 지각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눈은 침침하고 허리가 아파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지만 매일 두세 시간의 복습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6년 뒤 할머니는 82세의 나이에 2024학년도 수능시험 최고령 응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삶을 걸고 기어코 증명해낸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고 그 뒤로도 가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 뇌과학자가 해준 말도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동기부여가 내부에서 와야 해요. 내가 할 수 있겠다는 내부의 동기가 분명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주변에서 하라니까 했으면 비난받았을 때 바로 그만두고 싶었을 텐데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교수 임용을 뒤로 하고 매달린 실험이 정확하게 119번 실패했고 120번째 시도에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담담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나마 응원해주던 소수의 사람들마저 실패가 100번이 넘어가자 모두 뜯어 말렸지만 그래서 해나갈 수 있었다고. 한 의사는 제게 환자도 자신의 병에 대해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백혈병에 걸렸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결국 아버지는 5개월의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적어도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았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삶을 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자신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친 것 같아 후회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자와 가족들이 자신처럼 후회하는 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지금 상태를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의 후회가 남의 일 같지 않았고 저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렇게 살아야만 할 수 있는 귀한 삶의 말들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하는 말들을 차마 무신경하게 듣고 넘겨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삶으로 증명해낸 그 말들은 인생의 고비마다 저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친절해야 한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다. 많이 무서울 때에는 그게 뭔지 꼭 확인해 봐야 한다. 삶의 고통을 무기력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른이 된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 말들은 제가 인정받기 위해 애쓰다가 지쳐버렸을 때 저를 다독여 주었고,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으며,
사람이 싫은 날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제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는 지금 있는 그 길에서도 배울 게 많다고,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들은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세상에서 제 방식대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부끄럽게 만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때론 변화의 말을, 때론 위로의 말을, 때론 통찰의 말을, 때론 지혜의 말을 건넸고, 그 수많은 말들을 듣고 또 들으며 저는 어느새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랍니다. 인생의 어느 시절 저를 붙잡아준 말들이 당신에게도 가닿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당신이 비난 대신 이해의 말을, 무심한 침묵 대신 따뜻한 격려의 말을, 조급한 말 대신 여유 있는 말을 건넬 수 있기를. 그러면 말 때문에 사람을 놓치고 기회를 놓쳐서 후회하는 일은 분명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오늘은 꽤 괜찮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하루하루가 모인다면 꽤 멋진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2025년 가을에 박지현. 남에게 피해 주지 말자는 생각이 틀린 건 아니지만 임상춘 작가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서 잊히지 않은 장면 하나가 있다. 극중 주인공인 동백이가 연쇄살인마 몽타주 작성을 위해 경찰서에 가야 하는 날이었다. 하필 아들인 필구가 야구부 전주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과 딱 겹치고 말았다. 아들을 마중 나갈 수 없었던 동백이는 고민 끝에 이웃인 준기 엄마를 찾아간다. 하지만 부탁하는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괜히 패가 될 것 같아서. 동백이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준기 엄마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한다. 그래가지고요. 몽타주? 뭐, 그거를 완성해야 되는데, 한 두세 시간 걸린다고. 근데 그게 경찰이라서 제가 그 약속을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요. 정작 본론은 꺼내지도 못하는 동백이를 답답해하며 준기 엄마가 말한다. 뭐, 필구 맡아달라고? 네, 언니가 좀 바쁘시죠? 그러자 준기 엄마가 미간에 주름을 잡고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말한다. 예. 너 너무 그렇게 예의 차려도 정이 안 가. 어? 필구랑 준기랑 죽고 못 사는 거 이 동네가 다 아는데. 어떻게 이제야 처음으로 나한테 애 맡아 달라는 소리를 해? 어? 그 소리를 뭘 그렇게 애를 쓰고 하고 자빠졌어. 고개를 숙였던 동백이가 그제야 얼굴을 들며 묻는다. 그럼 우리 필구 좀 맡겨도 되는 거였어요? 네가 필구를 맡겨야 나도 준기를 너한테 맡기고 개 모임을 갈 거 아니여. 아, 왜 맨날 너만 새색시 내외하듯 그랴. 너 참 내 말 유념해. 사람이 말이여. 서로 엉기고 막 치대고 염치 없고 그래야 정도 들고 하는겨. 그러면 우리 필구 밥도 좀. 우리는 밥뿐만 아니라 똥도 닦아줘 우리는. 그제야 동백이는 경직되어 있던 얼굴을 풀고
한결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그러면 부탁 좀 드릴게요. 그동안 나도 동백이처럼 굴었던 때가 많았다. 부탁하는 것이 괜히 상대에게 민폐가 될까봐 조심스러웠고, 그러다 결국 말조차 꺼내지 못한 적이 많았다. 남이 나에게 부탁을 해오면 웬만한 건 들어주려 애쓰면서도 정작 나는 그러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이상하다거나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문제를 만나도 당연히 그 문제를 푸는 건 내 몫이라고 여겼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독립적인 인간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드라마의 그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준기 엄마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자신은 똥까지 닦아줄 만큼 격없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작 그 앞에서 상대가 작은 부탁조차 망설이며 말 꺼내기를 주저한다면 얼마나 서운할까. 우리 사이가 가깝다고 믿었는데 상대가 깍듯이 예의를 차리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벽을 느끼지 않을까. 준기 엄마의 말처럼 서로 엉키며 흠도 보여주고 신세도 질 줄 알아야 상대도 편안해하지 않을까. 때로는 맨 얼굴로 약한 모습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을 때 관계가 익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누군가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 게 맘처럼 쉽지 않았다. 나의 약한 모습을 드러냈다가 상대방이 실망할까 두려웠고, 혹시나 거절당하면 상처받을까봐 두렵기도 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런 나에게 신기한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우연히 찾게 된 작은 찻집. 테이블이 많지 않다 보니 나는 어느새 주인과 마주보는 바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몇 마디를 주고받던 중 그녀는 이것도 맛보라며 다른 차와 간식을 내어주었다. 처음 만났는데에도 대화는 술술 풀렸고 그러다 보니 오가는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다시 그 찻집을 찾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단골이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나 외에도 편하게 찾아오는 손님들이 정말 많았다. 경상남도 창녕 출신으로 어머니가 내려준 차를 마시며 위로받았던 마음을 남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서 찻집을 열었다는 주인은 언제나 손님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며 잘 지냈냐고 밥은 먹었냐는 말을 빠짐없이 건넸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나에게 찻집 주인이 식사하셨어요 라고 인사를 건네는 풍경은 조금은 낯설었지만 정감이 느껴져서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초콜릿 하나를 자랑하듯 보여주었다. BTS 멤버 얼굴이 패키지에 인쇄된 초콜릿이었다. 그녀는 BTS 멤버 7명 중 한 명의 얼굴이 인쇄된 초콜릿을 구하지 못해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친한 친구가 회사 근처 편의점을 샅샅이 뒤져서 구해다 주었다고 했다. 그녀가 BTS의 열렬한 팬임을 알고 있었지만 초콜릿 하나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녀를 보니 웃음이 났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 여러 편의점을 돌아다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친구가 있다는 것도 부럽기도 했다. 얼마 뒤 찻집을 다시 찾았을 때였다. 그녀는 나에게 저녁 때 BTS 콘서트 티켓 예매가 시작되는데 꼭 성공하고 싶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친한 친구들한테도 저녁 8시에 시작하는 티켓 예매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단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속으로 많이 놀랐다. 나 같으면 절대 그런 부탁을 못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친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바쁠 때인데 괜히 나 때문에 시간을 빼앗는 것이 미안해서
말도 못 꺼냈을 것이다. 결국 그녀는 티켓팅에 성공했다. 그녀는 실패했지만 한 친구가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 일부러 PC방을 찾아가 기어코 예매에 성공한 것이었다. 아무렇지 않게 부탁하는 그녀와 그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는 친구들.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건 자신 또한 친구들 일이라면 당연히 발벗고 나설 게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저는 그런 부탁을 잘 못해요. 폐가 될까봐. 또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도 크고요. 그때 그녀가 무슨 소리냐는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감독님, 주위에 감독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말만 하면 들어줄 사람들이 많은데 감독님이 못하시는 거예요. 저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든 부탁하라는 듯이 엄지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는 그녀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른다. 남에게 피해주지 말자는 생각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이 오히려 상대에게 벽을 세우는 일처럼 느끼게 만들지는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말하고 신세 질 줄도 알고 그렇게 서로 엉키고 흠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그러니 동백이가 그랬듯이 용기를 내보자고. 내가 나의 심장을 믿어보기로 한 까닭. 2022년 10월 26일 경북 봉화군의 아연광산이 무너지면서 광부 2명이 지하갱도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언론은 다음 날, 다다음 날 계속 그에 대해 보도하며 그들의 무사 생활을 기원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6에서 7일이 넘어가자 그들의 생사 여부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우려의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지 221시간, 약 10일 만에 그들이 기적적으로 살아서 돌아왔다. 어떻게 그들은 지하 갱도에서 10일 동안이나 버틸 수 있었을까? 27년 경력의 베테랑 광부인 박정아 씨는 고립되던 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오후 출근조라서 4시에 입경했는데 5시 38분에 광산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고립된 곳은 지하 190m로 아파트로 치면 60층 높이에 해당하는 지하 공간이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암석과 토사물이 쏟아져 내렸고 2시간 뒤 잠잠해져서 확인해 보니 출입구 쪽이 파이프와 나무 등이 얽혀 있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분명 동료들이 자신들을 구출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막장일을 시작한 지 나흘밖에 안 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신참을 다독이며 비닐로 천막을 두르고 긴 판장을 잘라 모닥불을 피워 체온을 유지했다. 고립 2일차에는 괭이 2자루를 이용해 탈출구를 마련하고자 10m가량 굴을 팠다. 하지만 그 안쪽도 이미 붕괴가 된 상황이었다. 더 이상은 무리라고 판단한 그들은 철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식량은 고립 당시 가지고 있었던 커피 믹스 30개였다. 전기가 나가서 커피포트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모닥불에 커피를 끓여 먹었어요. 그게 식사 대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4일차 되니까 커피 믹스도 다 떨어져 먹을 게 물밖에 없었습니다. 안반에 스며든 물을 통에 받아 먹었는데 금속 광산이다 보니 냄새가 났어요. 그래도 저는 꾹 참고 먹었지만 신참은 먹고 토하고 그랬죠.
게다가 구조 작업을 하면 발생할 수 있는 발파 소리나 기계 소리가 너무 멀리서 들렸다. 자신들이 있는 지점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불안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옆에 있던 신참을 보며 혼자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는 유일한 버팀목인 신참이 조금이라도 안정을 되찾았으면 하는 마음에 전기가 끊겨서 수신이 안 되는 인터폰을 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아하, 여기 지하 3편인데요. 오리백숙 하나 끓여주세요. 혹시 전복 있으면 두세 마리 넣어서요. 언제 나올 거냐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끓여 놓으세요. 다행히 신참은 그의 농담에 웃음을 터뜨렸고 그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고립된 지 일주일이 지나가자 육체와 정신의 에너지가 바닥이 나기 시작했다. 고립 9일차가 되었을 때 신참이 마지막으로 매몰 지점으로 가서 한 번만 더 구조 요청을 해보자고 했다. 그런데 헤드랜턴을 켜니까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순간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 불마저 꺼져버리면 암흑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한 발짝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애써 두려움을 떨쳐내며 신참과 함께 매몰 지점으로 가서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를 때리고 있는 힘껏 소리를 치며 구조를 요청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제발 여기로 와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있던 자리로 돌아왔는데 나무 장작도 6개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이대로 죽는 걸까? 그는 죽음이 문턱까지 왔다는 생각이 아찔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신참에게 말했다. 그래도 우리 안 죽고 살아있잖아. 그리고 2~3시간쯤 흘렀을까? 발파 소리와 함께 어둠을 뚫고 빛이 들어왔다. 자신들의 믿음에 화답이라도 하듯 동료들이 결국 그들을 찾아낸 것이었다. 그렇게 그와 신참은 10일 만에 기적적으로 무사 생還했고 사람들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10일 동안이나 버텨낸 그들의 강한 정신력에 놀라움과 찬사를 보냈다. 나는 박정아 씨가 갱도를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불현듯 예전에 취재했던 흉부외과 수술실이 떠올랐다. 그날 수술실에서는 75세 환자의 심장 판막 교체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다. 쉽지 않은 수술인 만큼 의사들은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고 한편에서 수술을 지켜보고 있는 실습생도 마찬가지였다. 6시간의 긴 사투 끝에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집도의가 갑자기 실습생을 곁으로 불렀다. 실습생에게 심장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살짝 잡아서 심장 뛰는 거 어떻게 볼래? 좌심실이 수축하는 힘이 느껴지지? 이게 우리 가슴 안에서 뛰고 있는 거야.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힘이 세지? 나는 실습생에게 책과 동영상을 통해서만 보던 심장을 직접 만져본 느낌이 어떠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심장이 강하게 뛰고 있다고 말했다. 쿵쾅, 쿵쾅. 그것이 가슴 안에서 계속 뛰고 있다는 게 불안할 정도로 그 힘이 강하다고도 했다. 마치 성난 황소의 발길질 같달까. 나는 기적적으로 갱도를 걸어 나오는 광부를 보며 열흘 동안 1분 1초도 쉬지 않고 성난 황소처럼 강하게 뛰고 있었을 그의 심장을 상상했다. 생각해보면 살아있는 한 심장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 어떤 순간에도 두려울 만큼 자신의 본분을 다한다.
박정아 씨가 고립된 첫날에도 10일 뒤 구출된 날에도 어김없이 심장은 뛰고 있었다. 그러니 인간이 살겠다고 굳게 마음먹으면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닐까. 그래서 나는 뭐든 지레 겁먹고 포기하기보다는 일단 포기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기로 한다. 내가 어느 만큼 버틸 수 있는지는 결국 부딪혀 봐야 알 일이다. 나는 그렇게 지금도 강하게 뛰고 있는 심장을 굳게 믿어보기로 한다. 칼 세이건이 나에게 가르쳐준 삶의 진실. 지난 5월 나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20년 넘게 작동하지 않던 탐사선 보이저 1호의 엔진을 복구했다는 소식이었다. 지구에서 약 250억 킬로미터 떨어진 심우주를 떠돌며 별과 별 사이를 탐사하던 보이저 1호를 원격으로 수리한 것이다. 보이저 1호는 1977년 9월 5일 발사되어 인류 역사상 가장 먼 우주 여행을 하고 있는 무인 탐사선이다. 그 안에는 안녕하세요라는 한국어로 된 인사말을 비롯해 55개국 언어로 된 인사말과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 베토벤 교향곡 5번 1악장, 기차 경적 등이 담긴 골든 레코드가 탑재되어 있다. 그처럼 우주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지적 생명체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탐사선에 담고자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은 세계적인 천문학자이자 코스모스의 저자로 유명한 칼 세이건이다. 그는 이 넓은 우주에 우리가 유일한 생명체라면 얼마나 큰 공간의 낭비인가라는 말을 통해 우주 어딘가에 우리 외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사람들에게 환기시켰다. 골든 레코드에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 이것은 멀리 떨어진 작은 행성에서 보내는 선물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소리와 과학과 우리의 모습, 감정과 음악 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살아가고자 합니다. 골든 레코드를 탑재하고 떠난 보이저 1호는 최초로 토성의 고리를 고해상도로 촬영했고 목성의 위성 2호에서 화산 활동의 존재를 확인했다. 과학자들은 탐사선이 보내오는 행성의 사진들을 확인하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다. 하지만 머지않아 임무를 마친 보이저 1호는 태양계를 벗어나 먼 바깥 우주로 날아갈 것이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사진을 찍게 할까? 과학자들은 고민에 빠졌다. 그때 칼 세이건이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보이저의 카메라를 태양계 안쪽으로 돌려 지구의 모습을 담아보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지구라는 행성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를 사람들에게 똑똑히 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나사는 과학적으로 별 가치가 없는 사진을 찍기 위해 태양빛이 강한 방향으로 카메라를 돌리는 건 너무 위험하다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나사를 설득했다. 1990년 2월 나사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보이저의 카메라를 돌려 지구 사진을 찍도록 지시했다. 얼마 후 칼 세이건은 보이저 1호가 보낸 사진을 받았고 64억 킬로미터 밖에서 찍힌 지구는 먼지보다도 작은, 화면에서 보면 1픽셀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점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그 점에 창백한 푸른 점, 페일 블루닷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말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보금자리이고 여기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 점 위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들어봤으며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이가 자신들의 삶을 살다 갔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우리가 확신하는 수천 개의 종교와 이념과 경제체제, 모든 사냥꾼과 약탈자, 모든 영웅과 겁쟁이,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모든 왕과 농부, 모든 사랑에 빠진 연인,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 희망에 찬 아이, 발명가와 탐험가, 모든 스승과 부패한 정치인, 모든 슈퍼스타, 모든 최고의 지도자, 역사 속의 모든 성인과 죄인이 태양빛 속에 떠다니는 저 작은 먼지 위에서 살다 갔습니다. 지구는 우주라는 거대한 극장의 아주 작은 무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장군과 황제들이 아주 잠시 동안 저 점의 작은 부분을 지배하기 위해 흘렸던 수많은 피의 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점의 한쪽 끝에서 살던 사람들이 거의 구분할 수 없는 다른 한쪽 끝에 살던 사람들에게 저질렀던 잔혹함을 생각해 보세요. 서로를 얼마나 자주 오해했는지, 서로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써왔는지, 그 증오는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의 허세, 우리의 자만심, 우리가 세상에서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착각에 대해 저 창백하게 빛나는 푸른 점은 철저히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구가 거대한 우주 속에서 하나의 알갱이에 불과하지만 좋든 싫든 우리가 머물 곳은 현재 직업뿐이기에 서로를 좀 더 따뜻하게 대하며 지구라는 유일한 보금자리를 소중히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너무나도 크고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 인간은 외로운 존재이고 그 외로움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뿐이라고 강조했다. 나는 창백한 푸른 점을 처음 본 날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그날 이 우주 속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아차림과 동시에 나와 함께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가 증오나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연대의 대상임을 자연스럽게 깨달았다. 그 점 위에서는 그가 어떤 인종이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정치 성향을 가졌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런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저 우리는 모두 창백한 작은 점 위에 살고 있는 똑같은 생명체일 뿐이다. 그것은 그 누구도 타인을 무례하게 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타인을 이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로서 마땅히 존중해야 함을 일깨운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간이 언제든 증오와 허세와 자만심과 특권의식에 빠져 어리석은 행동을